1985년 부산, 세 변호사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송철호. 대전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와 변호사가 되었던 노무현, 그리고 그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업했던 문재인. 이 둘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사법시험에 도전해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던 송철호. 이 송철호가 1985년 부산에 내려와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이 세 친구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몇 안 되는 인권 변호사들. 이들은 같은 바닥에서 업무적으로 여러 번 얽히며 서로를 돕다가 결국 술잔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1946년생 노무현, 49년생 송철호, 그리고 53년생 문재인은 서로를 형동생이라 부르며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민주화 운동 시기를 함께 거치며 인연을 쌓습니다. 1988년 민주화와 87 체제 이후 변화와 혼란으로 가득했던 대한민국 정치권. 이 시기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노무현이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로부터 영입되어 정계에 입문하면서입니다. 여기서 이 세 명의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정치에 뜻이 없었고 관련 활동에도 소극적이었던 문재인은 변호사로 남았고, 송철호는 김영삼 대신 김대중 쪽을 따릅니다. 친구였던 노무현은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은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었을 수도 있고, 김대중 쪽 라인이었던 검사 출신의 형 송종호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민주화 시기를 동고동락했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김영삼의 후광을 누린 덕에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그렇게 1988년부터 4년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한편 송철호는 김대중 쪽 라인을 타며 정치권과 접촉했죠. 문재인은 변호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노무현의 당과 김대중의 당이 합당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92년 송철호는 노무현과 같은 당에 몸을 담게 됩니다. 다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이때 노무현은 송철호에게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1992년 14대 총선에 노무현은 부산 동구에, 송철호는 울산 중구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둘 다 낙선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강한 야망이 있었던 둘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1995년 지방선거, 노무현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그 다음에 96년 15대 총선에서 노무현은 서울 종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 송철호는 울산 중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1998년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둘 다 계속해서 선거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김영삼의 영입을 받아 국회의원을 이미 한 번 했던 사람이고, 또 세무변호사 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과 재력을 활용해 노무현은 지방자치연구소도 만들고 전국 단위로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송철호는 낙선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월급을 메꾸느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죠. 송철호는 물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떨어지는 걸 보면 형이나 나나 비슷한데 어떻게 형은 계속 여러 활동을 할 재력이 있냐고. 그러자 노무현은 나는 부산 상고 출신이고 너는 부산고등학교 출신 아니냐, 나는 돈을 벌 줄 알고 너는 돈을 벌 줄 모른다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송철호는 훗날 인터뷰에서 본인이 당시 노무현에게 느꼈던 그 부러움의 감정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1998년 노무현은 그렇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당선됩니다. 한편 송철호는 같은 해 울산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죠. 비슷한 출발점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노무현은 잘 풀리고 송철호는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노무현은 변호사로서 돈도 잘 벌고 김영삼에게 영입되어 국회의원도 하고, 이후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도 재보궐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더니 불과 2년 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까지 임명됩니다. 처음부터 김대중 라인을 탔던 송철호. 한편 김영삼 라인에서 의원이 되고 이후 김대중 라인으로 옮겨가 장관까지 되며 승승장구하는 노무현. 송철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본인은 계속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변호사 사무실 유지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이자 형이었던 노무현은
이제 장관이 되었습니다. 훗날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 시기 송초로는 자신을 노무현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많이 힘들어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노무현은 무려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됩니다. 이윽고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6.13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광역단체장 가운데 반드시 한 곳을 승리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 신임을 묻겠다. 당시 언론은 노무현이 이런 호언장담을 했던 건 자신의 친구이자 동생들인 송초로와 문재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은 울산시장 후보로 송초로를 출마시키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송초로는 이를 거절했죠. 노무현이 건넨 손을 잡고서 노무현을 위해 또 노무현 후광으로 선거에 나서는 걸 거부한 겁니다. 이 결정이 친구로서 자존심 문제였는지 혹은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에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계파 문제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는 송초로 본인만이 압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송초로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노무현의 새천년 민주당에 들어가는 걸 거부한 후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는 노무현이 건넨 호의의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그와 대결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선거, 이 5번째 선거에서 송초로는 5번째 낙선합니다. 한편 또 다른 친구 문재인은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되던 시기 노무현을 돕는 데 집중합니다. 캠프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노무현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선 승리,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된 노무현은 문재인을 부릅니다. 송초로에게 함께 손을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대선 때부터 노무현을 도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 상황이었지만 송초로는 울산시장 선거 이후 계속해서 노무현과 거리를 두는 상황이었죠. 노무현은 이런 송초로가 안타까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본인은 대통령이 되었고 송초로는 계속해서 선거에 떨어지며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 노무현은 문재인을 보내 송초로에게 서울에 올라올 곳을 제안합니다. 문재인은 송초로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형에게 꼭 서울에 일자리 하나 마련해주라고 하십니다. 훗날 송초로는 이 일을 회상하며 복잡했던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괜히 잡음을 만드는 것 같고 또 누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을 표했습니다. 노무현이 여러 차례 건넨 손길을 계속해서 쳐내는 송초로. 문재인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 송초로는 문재인에게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가지 않겠다고요. 당시 송초로가 어떤 이유에서 노무현의 도움을 계속 거절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저 계파가 달라서 노무현 쪽이 붙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당시 송초로에게는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연이은 선거 낙선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절친한 친구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상황.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전부 못 잡아서 날린 그 손을 송초로는 여러 차례 쳐냈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송초로. 어쩌면 그는 자신의 프라이드를 그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오라는 노무현의 청을 거절하고 울산에서 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홀로 자기 정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 직후 송초로를 대통령 특별보좌관 자리에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특보들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철회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무현은 수면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송초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송초로가 결국 노무현의 이런 청을 수락하게 된 건 2005년. 1949년생인 송초로의 당시 나이는 만 55세. 쓰라에 자식 넷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번의 선거와 5번의 낙선. 노무현과 정확히 반대로 엇갈린 운명. 이때 송초로가
결국 노무현의 손을 잡은 게 어떤 결심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만일 송철호가 노무현 밑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해온 게 친구로서의 프라이드의 문제였다면 결국 그는 중년 가장의 무게에 의해 현실과 타협하게 된 셈입니다. 송철호는 그렇게 노무현에 의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직에 임명됩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송철호는 법무부 차관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등 노무현은 송철호에게 여러 직을 제안했던 걸로 보입니다. 임기 동안 송철호는 노무현의 후광을 받으며 여러 정치 활동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파란만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 송철호는 이제는 전임 대통령이 될 친구 노무현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송철호에게 말합니다. 자기 퇴임 이후에 또 함께 선거에 나가자고. 송철호는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저도 당신도 깨질 만큼 깨졌다고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명예도 있고 여기서 멈추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역주의를 극복했냐? 우리가 대통령 배지 하나 있고 당신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 번 했다고 그걸로 만족하겠단 말이냐? 깨지고 또 깨지더라도 더 부딪히고 싸워야 한다고요. 노무현의 강한 어조에서는 이미 송철호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긴다는 뜻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철호는 계속 만류하면서 말합니다. 대통령 임기 마치고 또 선거에 나가면 분명히 또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자 노무현은 떨어지더라도 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세계에 보여줘야겠다고 말합니다. 송철호는 그러다가 해외 토픽이 나온다고 만류했고 노무현은 해외 토픽이 나오면 더 좋다며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연차 게이트가 터집니다. 노무현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노무현 본인마저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 결국 노무현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퇴임 이후 해외 토픽이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사망하고 송철호는 정치를 그만두려고 결심합니다. 5번의 선거 낙선, 게다가 캠프에 들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정동영마저도 17대 대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잡을 손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을 끝까지 챙겨줬던 벗의 허망한 죽음은 그의 정치 의지를 꺾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극심했습니다. 부인은 남편 송철호가 정치를 완전히 끊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송철호는 식솔들을 이끌고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정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를 떠난 그에게 또다시 손을 건네 출마로 끌어낸 건 다름 아닌 또 하나의 친구 문재인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문재인. 그가 송철호를 찾아왔습니다. 형, 운명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은 송철호를 만나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경남에 출마해서 낙동강 전선을 펼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좌파 원로들은 박근혜와 대선에서 붙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결론이 문재인이었습니다. 한때 노무현이 건넸던 선, 송철호는 계속 이를 거절했다가 뒤늦게야 잡았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이 그 손을 다시 건넸습니다. 노무현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대선 후보가 될 상황. 송철호는 문재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깨지고 또 깨지더라도 계속 출마해서 권력을 쟁취하라는 게 노무현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송철호는 다시 정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9대 총선, 송철호는 문재인과 함께 출마합니다. 문재인은 부산 사상구에, 송철호는 또다시 울산 중구 본인 지역구에. 문재인은 당선되었고 송철호는 또 낙선했습니다. 6번째 낙선. 하지만 송철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6월 계획대로 문재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송철호는 문재인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은 낙선합니다.
2014년 울산 남을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송철호는 여기에 또 출마합니다. 7번째 도전. 이 선거는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자 대선주자, 당권주자였던 문재인은 울산으로 내려와 송철호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은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울산에서 6번이나 선거에 나와 모두 낙선한 바보 노무현보다 더한 바보 송철호.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입니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너무나 바랐던 송철호의 당선. 송철호 후원회장을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친노 친문계는 총지원 사격을 펼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낙선. 7번째 낙선. 2년 후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울산 남을에 다시 출마한 송철호. 8번째 도전. 그리고 8번째 낙선. 정치 인생을 통틀어 무려 8번의 출마와 8번의 낙선. 그렇게 깨지고 또 깨졌지만 송철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구 문재인이 있었으니까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대선. 여기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송철호는 마침내 권력을 쟁취할 기회를 얻습니다. 비록 그건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깨질 대로 깨진 송철호는 이제는 프라이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까지 어기며 다시 정치에 발을 들인 송철호. 8번째 출마와 8번째 낙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이 상황에 친구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송철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문재인 역시 송철호 당선에 대해 같은 심정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 임종석을 보내 송철호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 문재인의 30년지기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전체가 움직입니다. 문재인 당선 직후 송철호는 울산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중 핵심적인 인물로 송병기가 등장합니다. 송병기는 울산시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기현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송철호는 이런 송병기와 함께 김기현과 관련된 대대적인 정보 수집에 나섭니다. 떠돌아다니는 소문들, 각종 루머와 의혹들을 취합하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승진시킵니다.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에 부임하자마자 김기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았는지 2017년 9월 부임 약 한 달 후 황운하는 송철호 측에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송철호는 그간 김기현과 관련해 수집해온 자료를 넘기며 황운하에게 수사 청탁을 합니다. 둘이서 김기현을 무너뜨릴 작전을 세운 겁니다. 김기현을 잡고 울산시장이 되려 했던 문재인의 30년지기 친구 송철호.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해와 김기현 수사에 관심을 보이는 황운하. 이 두 사람이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캠프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두 사람이 만나 협동해서 김기현을 공격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시기 송철호 측은 그간 수집해왔던 김기현 관련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넘깁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 조잡하기 짝이 없는 자료였지만 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거쳐 범죄 첩보서로 가공됩니다. 김기현이 누구와 골프를 쳤다라는 내용이 김기현이 누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로 바뀌고 김기현이 해외 출장 시 누구와 동행했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내용이 김기현이 누구와 해외 출장을 동행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의해서요.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해서 수사를 하게 만듭니다. 애초에 송초로 측이 관가에 도는 소문 등을 종합해서 만든 자료인데 민정비서관실에서 이런 소문이나 의혹이 마치 실체가 있는 범죄처럼 기정사실화한 다음 절차를 통해서 경찰에게 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만나 첩보서를 주며 수사가 민기적거린다고 엄정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나서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제 진행하게 만든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한때 송초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그 조국이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수사 지시까지 하달된 상황. 이 상황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시장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을 불러 강하게 비난합니다. 경찰관들이 관련 사건들을 수사를 해봐도 실체가 없어서 불기소 의견 등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수사를 접었는데 황운하가 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며 호통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좌천시켜버립니다. 한편 송초로에게는 김기현 말고도 걱정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내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송초로 측은 경쟁자들을 만나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챙겨줄 테니 경선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종용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당내 경선 출마 뜻을 계속 내비치자 이번에는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 등장합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그들에게 총명사 자리, 공공기관장 자리 등을 제안했습니다. 송초로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까지 개입을 한 겁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경선이 그리고 업무 역량으로 결정되어야 할 공공기관 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커튼 뒤에서 더러운 거래로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송초로는 민주당의 울산시장 단수 후보가 됩니다. 송초로 시장 만들기 작전에 동원된 청와대 인사는 민정수석, 정무수석 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초로 측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균형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송초로 측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는 산재 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선거일 직전에 탈락 발표해버렸죠. 송초로는 이를 노리고 준비한 공격들을 퍼붓고 김기현에게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렇듯 송초로 한 명을 위해서 청와대 각 기관들이 다방면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결국 송초로의 절친 문재인의 역량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중에서도 그 절정은 바로 압수수색 쇼였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강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송초로, 황운하 그리고 청와대는 이 김기현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공작을 펼칩니다. 황운하가 부하 경찰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무리하게 김기현 수사를 추진했으나 검찰 측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들을 계속 기각했는데요. 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다시 움직였고 반부패 비서관 등을 통해 울산지검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6일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시장을 울산시장 후보로 전략공천 임명한 바로 이날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시장 측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들이 내건 명분은 토착기업과의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선거 시즌 전략공천 직후 벌어진 압수수색. 언론은 기사를 쏟아냈고 송초로는 당초 준비했던 전략에 따라 김기현을 규탄하며 울산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들을 전송합니다. 송초로를 비롯해 민주당은 김기현을 비리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총공세를 펼쳤고 이에 따라 여론은 급격하게 뒤바뀝니다. 김기현의 억울하다는 말,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송초로를 압도하던 김기현의 지지율. 하지만 압수수색 쇼 이후 지지율은 급격하게 역전됩니다. 결국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결과 김기현은 허망하게 울산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송초로가 당선됩니다. 8번의 낙선 이후 9번째 도전, 9번째 출마 끝에
처음으로 맛본 당선의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김기현은 2019년 4월에 이르러서야 누명을 벗습니다. 김기현 측근들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나고서야 김기현 관련 비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상황. 하지만 울산시장은 이미 바뀐 이후였습니다. 황운하가 지휘한 이 수사는 지방선거 전후로 청와대에 총 21차례 보고되었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15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을 상세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지방선거 반년 이후 황운하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렇듯 권력과 파벌을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모여 만든 민주주의의 비극.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각종 조작과 공작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꾼 일. 후보자들과 거래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명백한 부정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욕인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 2019년 11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송철호. 세 친구의 우정. 민주화 운동부터 청와대 입성까지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낭만적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그들의 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들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비리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서 적폐청산으로 기어이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냅니다. 송철호를 당선시키고 싶었던 노무현, 그리고 그 뜻을 이어 송철호를 도왔던 문재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고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세 친구가 만든 대한민국의 오점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오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송철호 정치 인생의 오점입니다. 정치 인생 동안 무려 선거 8번을 떨어지고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송철호. 노무현이 목숨을 끊기 전 남겼던 말 때문일까요? 그는 친구가 바랐던 대로 깨지고 또 깨지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투지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9번째 도전은 부정과 반칙으로 더럽혀졌고 그가 1992년 첫 출마 이후 26년 만에 거두게 된 첫 선거 승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문재인의 권력을 이용해 반칙승을 노린 송철호. 당시 그를 움직였던 건 노무현이 이야기했던 풍운하의 투지 같은 게 아니라 만 69세 노인의 절박함과 추악함이었습니다. 송철호의 첫 당선 경력은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오점이 됩니다. 앞서 8번의 선거 패배보다도 더욱 부끄러운 승리였습니다. 이후 2022년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송철호는 결국 낙선해 시장직을 잃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쟁취한 권력은 그렇게 한순간에 그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뚜기 같았던 송철호의 정치 인생. 그의 정치 인생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는 오점으로 인해 더 이상 투지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무능과 부패의 기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 세 친구가 친구로서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그들의 오점입니다.